화기애애했던 첫 회동 후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다시 뜨겁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를 놓고 오늘도 설전이 뜨거웠고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특별활동비, 또 검찰 수사권 조정까지 전방위 충돌 양상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신구 2차전 부동산 드라이브 90% 완료, 마스크 빼고다, 마지막 발동 중단입니다. 네, 대선 후 19일 만에 성사된 첫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도 봄바람이 부는가 했습니다.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항상 공감합니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는 산수유군요. 자, 화기애애했던 만남 후 사흘 만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인사가 발목을 잡았죠. 부실 경영으로 4조 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새 대표에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한국해양대 동기 박두선 대표가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절반은 공기업, 절반은 사기업인 모양새죠. 자, 인수위 측은 친정부 성향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인수위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이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는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인수위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직접적인 맞대응 대신 국민들의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민들께 펼쳐드릴 인사의 방향은 상식과 공정과 순리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 청와대와의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인사가 상식과 공정 그리고 순리에 맞지 않다고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인수인계 실무 작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신 국민의힘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입장이라고 해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5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보온 인사를 마음껏 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스릴을 계속 남기시는 겁니다.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 집무실 용산 이전권을 제외하면 인사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대우조선해양 대표, 여기에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중심인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재연임 건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자기 손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쳐놨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 배를 탈 수는 없습니다.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일단 연임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재청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차기 한수원 사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49%였습니다. 정권 말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로 현 정권에는 레임덕이 없다란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55%가 잘할 것이다, 41%가 못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고요. 보수층은 긍정, 진보층은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이 54%, 부정이 40%로 긍정응답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하나된 그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네, 두 번째 픽입니다. 부동산 드라이브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세금이면 세금, 법안이면 법안 할 것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딱 박힌 지방칸 장만할 수 없다면은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은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 즉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후보 시절 이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규제를 최대 80%대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그 시장의 그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거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으로 계속 그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도 내걸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세, 그리고 재계약 시에 5% 내에서만 인상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차인에게 한 차례 연장 권한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아파트 임대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컸는데요. 자, 마침 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임차한 전셋집 값이 1년 전 3억 8천만 원에서 2배 가까이 급등한 7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역시 임대차 3법에 찬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자신이 가진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값을 전보다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50% 가까이 올려서 받았습니다. 신규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우회로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때 전세 난민 신세가 됐던 홍남기 부총리는 결국 전세금을 35%나 올려서 이사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방침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인수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한 겁니다.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 뒤 계약 갱신률이 70%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법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임대차 3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제도에 따른 혼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픽은 90% 완료입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가 90%가량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르면 모레 일요일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주요 부처 장관 인사도 이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1순위 총리 후보입니다. JTBC 취재진에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계속 공부를 해오는 스타일이라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고 또 건강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2살이죠.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마스크 빼고 다입니다. 자, 거리 두기가 조금 더 풀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 10명까지, 식당 영업은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10명 12시를 2주간 시행한 뒤에는 거리 두기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만 제외하고 인원과 시간 등 다른 방역 수칙은 모두 푸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서둘러 판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확진자 수 여전히 30만 명 안팎이고요.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면서 전국의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정부가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000만 원가량의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발동 중단입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검토하다가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었죠. 자,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이 현 김호수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대상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요.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보고하자 김호수 총장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단했다는 건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 오늘은 입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